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신바람 박선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자, 여러분들 이 주기적 성질이라는 것은 어떻다 그랬어? 어렵진 않을 건데 이제부터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 이해를 하면은 괜찮아. 근데 이해를 못하잖아? 그럼 외워야 되는데 외울 때 왔다 갔다 해야 돼.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이해를 하면은 쉽지만 암기를 하면은 문제를 풀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배점이 높은 문제들은 이쪽 부분에서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수능에 나올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쪽과 연관이 된다는 거 알겠죠? 2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개념을 익힐 때까지 반복해서 좀 듣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원자 반지름이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보자. 이온 반지름이든 원자 반지름이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잘 생각해봐.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일단 전자 자체는 어때? 전자 자체는 우리가 90% 확률, 90% 이상의 확률인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바깥에도 있을 수 있어. 어쨌든 우리는 이 오비탈만 생각해보자. 오비탈 안에서 전자들이 운동을 하는데 안에 있는 놈이 전자를 무지하게 세게 끌어당겨. 야, 너 일로 와! 세게 끌어당긴다고. 그러면 전자의 행동 반경은 좁아질 것 같지? 그치? 그리고 얘가 힘이 없어. 가지마. 이런 식이야. 그럼 전자는 나 너 별로야. 그래서 막 멀리 가. 그러면 행동 반경이 넓어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치? 자, 여러분들 일단 이온이나 원자나 또는 전자, 핵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상식선을 벗어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아는 상식선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핵이 세게 끌어당기면 분명히 전자도 이 안에서 멀리 못 도망갈 거야. 근데 핵이 약하게 끌어당기면 멀리까지 도망갈 수 있겠지? 그러면 핵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그럼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겠네. 그치? 그리고 핵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할수록 좀 커지는 경향이 있겠죠. 반지름이. 그치? 이해되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유효 핵전화라는 겁니다. 유효 핵전화. 자, 핵전화라는 거는 핵이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느냐, 핵이 얼마나 강하게 많은 플러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핵전화가 되겠죠. 그럼 유효라는 건 실제 전자가 느끼는 유효타, 이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나한테요, 신바람 박 선생님 너무 잘생겨서 질투나, 그래서 나한테 100대를 때립니다. 100대를 때리는데 내가 샥샥샥 다 피해. 그러면서 99대를 피하고 한 대, 그냥 불쌍해서 한 대 이렇게 통 맞아줬어. 그럼 유효타가 몇 대야? 유효타 한타죠. 그렇죠? 100대 때리는 것 중에 한타 맞았으니까. 그치? 이런 거야. 그래서 실제 전자가 느끼는 그게 실제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 이게 바로 유효 핵전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효 핵전화라는 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의 전하입니다. 핵의 전하. 그쵸? 핵의 전하고요. 이때 전하는 전하! 이게 아니야. 그지? 플러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어쨌든 핵의 전하가 강하면 강할수록 전자가 느끼는 것도 강하게 느끼겠지. 그치?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핵이 강해야 돼. 핵이 강하다는 건 양성자 개수가 많으면 플러스가 늘어나는 거잖아. 오케이. 양성자 수와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양성자 수.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와 비례해서 유효 핵전화는 커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자에게 가까우면 더 많이 힘을 받겠죠? 멀면 더 약하게 힘을 받겠죠?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일수록 유효 핵전화는 클 겁니다. 그렇죠?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일수록 유효 핵전화는 클 거야. 그리고 전자 껍질 수가 전자 껍질 수가 같을 때 자, 오타가 이제 요새 조금씩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 게임 속에 게임. 자, 오타를 찾으세요. 그렇죠? 재밌지? 네, 미안해요. 자, 어쨌든 전자 껍질 수가 같을 때 원자 번호가 크다는 거는 전자 껍질 수는 같아. 그러면 전자들이 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같다는 거지, 조건이. 그러면 가운데 있는 놈이 강할수록 유효 핵전화는 크겠죠. 근데 가운데 있는 놈은 어떤 거와 비례해서 강해진다 그랬어? 양성자 수와 비례해서 강해진다 그랬지. 그러면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양성자 수가 많아진다는 거니까 유효 핵전화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유효 핵전화가 커지는 겁니다. 같은 전자 껍질에서. 자, 수소를 제외한 다전자 원자의 유효 핵전화는, 수소는 전자가 몇 개? 한 개라서 그래요. 수소는 다른 원자들과는 좀 틀린 경향을 보이는 거야. 그치? 자, 수소를 제외한 다전자 원자의 유효 핵전화는 원자의 핵전화보다 클까 작을까? 이걸 묻는 거야. 자,
수소 같은 경우는 혼자 있지. 혼자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핵은 전부 다 이 전자 혼자 느끼는 거지. 그치? 하지만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여러 개 있어. 맞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가 핵을 느끼는데 얘도 느끼고 얘도 느껴. 근데 얘랑 얘, 나는 서로 싫어해. 그러면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즉, 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핵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핵이 있으면 전자가 하나 있죠? 그러면 핵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이 정전기적 인력만 존재하겠지. 그치? 그리고 우린 이거를 유효 핵전화라고 부를 거야. 근데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전자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근데 전자가 막 움직이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치? 지금 이거 같은 게 헬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살짝 가까워진 경우가 있어. 그럼 서로 멀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 순간 어떻게 될까? 일단 서로 반발력에 의해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질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질 거야. 맞지? 반발력에 의해서? 근데 핵에선 또 끌어당겨. 그럼 어떻게 될까? 자, 두 힘의 합력, 이쪽 방향으로 합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또 이 디테일한 놈들은 또 합력 잘못했다고 해? 아유, 진짜.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자, 됐죠? 자, 요렇게 합력이 나타난다고. 아까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오롯이 핵이 끌어당기는 이 인력만 가졌지만 얘네, 다른 다전자 이온들은 다른 전자에 의한 반발력에 의해서 힘의 방향도 바뀌었잖아. 그치? 이런 거야.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 얘는 오롯이 핵으로만 당겼지만 얘는 핵으로부터 비스듬히 당겨지고 있죠. 그치? 그 얘기 무슨 말이야? 원자의 핵전화보다, 원래 원자의 핵전화보다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유효 핵전화가. 왜? 딴 놈이 방해하니까. 빵이 하나 있어요. 나 혼자 있어. 그럼 빵 나 혼자 먹으면 돼. 빵이 두 개 있어. 나 혼자 있어. 빵 나 혼자 두 개 먹으면 돼. 근데 빵이 하나 있고 두 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나눠 먹어야 되죠. 나눠 먹기 싫어? 그럼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요놈도 빨리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나는 그 빵 하나를 오롯이 먹지 못하겠지. 그치? 빵을 내가 많이 먹더라도, 얘보다 많이 먹더라도 나는 이 빵 하나만큼은 먹지 못할 거야. 그치? 이 빵을 우리가 원자핵이 보내는 핵전화라고 생각한다면 전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반발력에 의해서 오롯이 빵을 내가 먹지 못하는 거지. 알겠죠? 즉, 다전자 원자가 되어 있다는 거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핵전화보다 약하게 느낀다는 거야. 딴 놈들에 의한 힘의 방해 때문에. 이런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가리움 효과라고 합니다. 가리움 효과. 가리움 효과. 즉, 다른 전자가 핵전화를 가린다는 거야. 가려서 나는 오히려 약하게 느낀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가리움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리움 효과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등 다른 전자에 의한 반발력에 의해서 핵으로의 인력이 강해진다는 거야, 약해진다는 거야. 그치? 약해진다는 거지?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죠? 자, 핵으로의 인력이 약해진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를 우리는 유효 핵전화라고 했어. 그럼 유효 핵전화는 기본적으로 핵에서 보내는 핵전화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가리움 효과를 뺀 나머지 전화를 내가 느끼는 거지? 그치? 핵전화 마이너스 가리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 있으면 수소는 전자가 몇 개라 그랬어요? 수소는 전자가 한 개죠. 한 개면 이 핵은 누구 거? 내 거. 그치? 이 핵은 내 거.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 핵이 보내는 전하를 그대로 느껴서 그대로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쵸? 그래서 유효핵 전하는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오롯이 1이라는 플러스 1이라는 핵전하를 느끼게 되고 가리움은 있어 없어? 가리움은 없어요.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소 원자의 경우야. 수소 원자의 경우. 왜? 얘가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수소니까. 플러스 1인데 전자를 플러스 1의 힘으로 땡겨. 근데 가리는 놈이 아무도 없어. 전자. 그치? 다른 전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은 1. 이게 유효핵전화가 되는 겁니다. 자, 수소가 유일하게 핵전화와 유효핵전화가 같은 경우죠. 다른 경우는 왜 안 된다 그랬어? 다른 전자들이 견제하면서 반발력에 의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다른 놈들 한번 봅시다. 얘들 보면은 얘들은 다전자 원자들이네. 다전자 원자들. 자, 일단 껍질 수가 보니까 다 똑같아. 얘네 몇 죽이에요? 껍질이 2개니까 2죽이죠?
자, 2주기. 자, 2주기인 애들인데 지금 보니까 전자들이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지니까 반발력은 증가하겠네. 그럼 유효액전화는 누가 클까? 당연히 전자가 적은 얘가 클까? 얘가 크다고 생각해. 맞아. 단 어떤 조건이었다면 얘네가 전부 다 같은 핵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탄소가 가장 컸어야 돼. 전자가 가장 적으니까. 하지만 얘네들은요, 전자가 늘어나는 그것에 의한, 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가리움 효과보다 핵전화 커지는 게 더 커요. 그쵸? 6, 7, 8, 9, 10. 그치? 핵전화가 끌어당기는 이 전화량이 더 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유핵전화가 커진 것은 네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온, 그 다음에 플로린, 그리고 산소, 질소, 탄소, 이런 순서로 유핵전화가 작아지는 거예요. 네온, 플로린, 산소, 질소, 탄소, 이런 순으로. 왜 이 순서를 나타낸다 그랬어? 전자들은 많아졌지만 가운데 양성자, 그치? 핵의 전하가 커졌죠. 그치? 즉 전자들에 의한 가리움 효과보다 누구의 영향이 더 컸던 거야? 핵전하의 증가가 더 컸던 거죠. 그쵸? 자, 그런저로 껍질수는 같으므로 자, 핵전하가 증가할수록 핵전하가 더 크면 유효핵전하도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껍질수가 다를 때는 그럼 또 어떻게 나타나나 볼까? 껍질수가 달라요. 껍질수가 다르면 껍질수가 다르다는 거는 당연히 멀리 있는 전자는 어떻게 써? 멀리 있는 전자는 당연히 약하게 느끼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원래대로 하면 얘가 가장 커야 돼. 그치? 얘는 가장 가까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유효핵전화라는 건 전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걸 얘기하면 이 안에 있는 요놈하고 여기 안에 있는 요놈하고 누가 더 크겠어? 얘가 훨씬 더 크게 느끼겠죠. 물론 얘는 약하게 느끼겠지만 그나마 얘는 크게 느낄 거 아니야. 평균값을 쟀더니 얘네 양성자가 너무 커. 그래서 이놈이 유효핵전화가 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유핵전화가 가장 큰 거는요, 칼륨이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리튬, 수소 이렇게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핵전화는 커진다. 물론 가리움 효과도 커지겠지만 유핵전화가 커지는 값이 가리움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야? 유핵전화가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커진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쨌든 이것도 결론을 내리면 껍질수에 의한 가리움 효과보다 핵전화에 의한 영향이 더 컸던 경우죠. 이것도 아까도 마찬가지고 아까는 그나마 껍질수는 같았어. 그치? 그럼 가리움 효과가 좀 덜하지만 어쨌든 다른 전자들에 의해서 반발력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었죠.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자들도 많아지니까. 하지만 핵전화 커지는 그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유핵전화도 커졌던 경우. 그리고 이거는 전자 껍질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리움 효과가 커졌지만 핵전화 증가하는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유핵전화가 큰 경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시는 건 어떤 거? 유효핵전화는 핵전화가 커지면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전자 하나, 이 전자 하나에 대해서 핵전화를 묻는다면 그때는 계산해야겠죠. 그 계산은 안 배웠죠?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그치? 여러분이 화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탐구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그래야겠지만 또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또 찾아가지고 또 알려주고 하겠지만 지금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얘들 전하량, 핵전하가 증가하면 유핵전하도 커진다. 그렇게까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얘네 주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일단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게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고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가 유효핵전하라고 하자. 유효핵전하, 유효자 뺐어. 유효핵전하.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리튬부터 볼까? 리튬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 쭉쭉쭉쭉쭉쭉 핵전하 커지죠? 누구까지? 2주기니까 네온까지 커지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는 나트륨으로 가야 되죠? 나트륨은 핵전화 더 커요. 그럼 더 올라가야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나트륨일 땐 껍질이 바뀌지. 그치? 지금 우리가 봤던 거, 우리가 보고 결론 내렸던 건 어떤 부분에 대한 거였어? 어떤 부분? 껍질이 같은 경우에서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유액전하가 커진다. 그리고 껍질이 틀리다면, 껍질이 틀린데 같은 족을 본 거지. 지금 같은 족. 얘 같은 경우도 어때? 다 일족을 본 거잖아. 일족의 경우도 원자번호 커질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봤던 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리튬보다는 커요. 나트륨이.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향이 또 나타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긴 누구겠어? 아르곤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칼륨이죠? 그럼 칼륨은 또 이렇게 해서 나트륨보단 크게.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설명이 되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자,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탄소, 산소, 뭐 질소 그런 거 했겠죠? 그쵸? 뭐 붕탄, 질산, 플레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자 여러분들 요 경향을 이런 식으로 주기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같은 껍질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전하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액전하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같은 주기, 같은 족. 그러면 만약에 이놈하고 이놈을 묻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크지? 근데 이거 판별 어떻게 할까? 그 판별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배우면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서두르지 말고 일단 지금 얘기한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 반지름을 한번 봅시다.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요, 일단 원자가 가지는 반지름이야. 유효액전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있겠죠? 그쵸? 어쨌든 어떤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여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때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에 무엇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한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아, 나는 이놈의 길이를 몰라. 근데 이놈의 둘을 합쳤을 때 길이는 알아. 그러면 같은 놈 둘을 합쳤을 때 길이를 안다면 이놈의 길이는 뭐야? 절반이겠지? 결론적으로 같은 종류의 또는 한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여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때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반을 2분의 1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한다 이거야. 자, H 원자에 대해서 반지름을 그냥 측정하려고 그래. 측정할 수가 없어. 왜? 전자의 존재 확률은 저 우주 끝까지 다 퍼져 있다 그랬지. 그러면 얘 반지름은 저 우주 전체죠.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치? 내가 원하는 건 그 뭐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진짜 그냥 반지름을 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H2를 재는 거야. 그러면 H의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있겠죠. 이 거리의 절반이 바로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판별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자 반지름 이러겠죠. 자, 그러면 아니요, 전자라는 거는 계속 퍼져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퍼져 있는 건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자라는 게 퍼지는 건 맞아요. 근데 두 개의 핵이 있다면 전자는 두 핵에 의해서 묶여 있겠죠. 그렇죠? 묶여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겠지. 더 많이 땡기니까. 그치? 원래는 얘 혼자, 원래는 H라고 했다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가운데 핵 하나가 전자를 붙잡는데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에너지 흡수했다, 방출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이 핵 두 개가 전자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럼 전자가 이 안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돌긴 돕니다. 돌긴 돌지만 어쨌든 그 범위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그럼 어쨌든 확률적으로 더 높아졌으니까 그래, 이거로 재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가 합쳐지면서 전자 그룹이 합쳐지겠죠. 우리가 흔히 그림 나타낼 때 H2를 어떻게 나타내? 자, 여러분들이요. 지금 선생님이 좀 설명이 길어. 왜 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길게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짧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문제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설명을 길게 하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 지루해도 좀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자, H2 같은 경우는 H 두 개가 만난 거야. 그랬을 때 모형이 이런 식으로 됐었지? 그치? 그럼 뭐야? 겹쳤잖아.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의 반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인데 원래 얘 원자보다 짧은 거잖아. 그치? 그 정도는 감수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그냥 원자 반지름 그렇게 정하는 거야. 왜? 정확하게 잴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원자 한 개를
그냥 계산은 못합니다.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원자 분자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원자 분자로 측정을 할 건데 이원자 분자가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 안 되는 애들 누구예요? 18쪽이죠. 18쪽 비활성 기체들 지네 스스로 만족해. 근데 굳이 이원자 분자 안 하죠? 그쵸? 걔네들은 이원자 분자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냐면요. 걔네들은 온도를 계속 낮추는 거야. 낮추면 걔네들 어떻게 될까? 기체지만 액체가 되겠죠. 액체가 되겠지, 그치? 액체가 되고 뭐 계속 낮추면 고체도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원자들 사이가 붙을 거 아니야. 그때 길이 재는 거야.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가 되니까 굳이 온도를 낮출 필요도 없잖아. 그냥 기체 재면 되잖아. 근데 비활성 기체는 혼자 다녀. 근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전자의 확률은 우주 저 끝이야. 그러면 얘 반지름을 잴 수가 없어. 그러면 얘네들을 계속 온도를 낮추는 거야. 낮춰 언제까지? 지네들이 붙어버릴 때까지. 그치? 그럼 그때 재는 거예요. 그때 절반 길이를 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방법으로 잽니다. 근데 뭐 18쪽 그것까지는 그게 중요시 여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요거. 이원자 분자의 반지름을 재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한다. 요거까지. 자, 어쨌든 H2 분자에서 H원자 반지름 측정은 이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산소는 이중결합이죠. 그리고 N2는 삼중결합이에요. 그럼 얘는 결합 길이가 짧아지겠지. 결합도 강해지고. 결합 길이가 짧아지면 그럼 이거는 얘네한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얘는 단일결합이었고 얘는 이중결합, 삼중결합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재느냐? 자, N2도 마찬가지고 O2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단일결합으로 생길 때가 있어요. 단일결합으로. 물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단일결합으로 생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쓰는 방법은 NH3 같은 경우 또는 H2O 같은 경우. 자, NH3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 길이 잰 다음에 H 잰 거 빼면 되죠. 그쵸? H 잰 거 절반이 아니에요. H 잰 거 빼면 나머지 질소가 나오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H2O도 마찬가지죠. H2O에서 OH 결합해서 H의 반지름 빼버리면 그게 나머지 산소의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쟀던 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중에 어떤 결합을 기준으로 한 거야? 단일결합을 기준으로 한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요. NH3에서 N하고 H 길이 재고 누구 반지름 뺀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H 반지름 빼면 된 거예요. 그죠? 결론은 무슨 결합이 기준? 단일 결합이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살펴볼 게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입니다. 자, 아까 유효액전화도 주기성이 나타났죠? 유효액전화, 주기성 어떻게 나타났어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됐지? 커졌지.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졌으면 작아지겠네. 그치?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어땠어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가 커졌어. 껍질은 증가했지만. 같은 족에서 밑으로 갈수록 당연히 껍질은 증가해. 하지만 유효액전화는 증가했다 그랬죠. 그쵸? 원자 번호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겠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왜? 껍질이 증가했지. 껍질이 증가했다는 건 유효액전화랑은 일단 별개로 껍질이 증가했다는 거는 커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얘기 다 한 거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작아져야 돼.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내려갈수록 커져야겠죠. 껍질이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걸 살펴볼 겁니다. 보시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집니다. 왜 작아져요? 유효 핵전화의 증가 때문에. 유효 핵전화의 증가 때문에.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얘네 그래프도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는 같은 족에서 커지긴 합니다. 하지만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유효 핵전화가 커졌는데 왜? 무엇의 증가 때문에? 껍질수의 증가 때문에. 전자 껍질수의 증가 때문에. 전자 껍질수의 증가 때문에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 다음 시간에는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 그러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지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머리 안 씁니다. 머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만 좋아하잖아. 머리 안 쓰려면 지금 머리 써야 돼. 오케이? 오케이? You know? 예, 좋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You win!